서영이가 살아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500억 재벌 회장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10년 전 장례를 치르고 유고를 안치하고 영정사진 앞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보낸 3650일. 그런데 강원도 산골 요양원 3층 끝 병실에서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기억을 모두 잃은 채로. 장례를 도맡았던 건 믿었던 동생이었고 그 동생이 보내준 여자와 재혼까지 했습니다. 10년간 감쪽같이 속았던 겁니다. 그리고 진실을 파헤칠수록 드러나는 건 차마 상상할 수 없었던 배신의 깊이였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성도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만찬장, 서울 시내 특급 호텔 연회장에 500여 명의 하객이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로 은은한 조명이 내려앉고 테이블마다 놓인 장미 꽃다발 사이로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지죠. 무대 위 연단에 선 강태준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축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도그룹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태준이 하객들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이는 순간 무대 아래쪽에서 비서실장 오정환이 다급한 걸음으로 다가와 접힌 메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태준이 말을 이으며 자연스럽게 메모를 펼쳐봅니다. 재단 익명 기부자 추적 결과 기부금 경유 계좌 중 하나가 강원도 횡성군 소재 요양원 명의 계좌와 동일은행, 동일지점 개설, 해당 요양원의 신원 미상 장기 입원 환자 확인 필요. 태준의 입이 멈췄습니다. 축사를 하던 목소리가 뚝 끊기고 메모를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갔죠. 태준이 한 손으로 연단 모서리를 움켜쥐고 수초간 미동도 하지 않자 눈치 빠른 사회자가 재빠르게 무대 위로 올라와 마이크를 넘겨받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잠시 감회가 깊으신 모양입니다. 30년 세월이니 그럴만하죠. 하객들 사이로 웃음이 번졌지만 태준은 이미 무대를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오정환의 팔을 잡아 끌며 호텔 내 비즈니스룸으로 향하는 태준의 걸음이 빨랐죠. 비즈니스룸 문이 닫히자마자 태준이 메모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처음부터 설명해. 오정환이 서류 가방에서 보고서를 꺼내며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지난 2년간 재단에 총 8차례 합계 12억 원이 해외 송금을 경유한 차명 계좌를 통해 입금되었습니다. 차명 계좌? 태준이 보고서를 받아들며 눈을 좁혔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기부 날짜가 전부 일치합니다. 고 사모님 생신, 회장님과 사모님 결혼기념일, 도련님 생일. 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보고서 위에 나열된 날짜들을 하나하나 짚어 내려가던 태준의 눈동자가 흔들렸죠. 해외 송금의 차명 계좌라면 개인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 기부 날짜가 우리 가족 기념일이라는 건 보낸 사람이 이 집안 사정을 속속들이 안다는 뜻이고. 오정환이 고개를 끄덕이며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재단 감사팀이 금융 쪽에 조회를 넣었더니 기부금이 경유한 차명 계좌 중 하나가 강원도 횡성군 청솔 요양원 명의 계좌와 같은 은행, 같은 지점에서 개설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횡성 요양원. 태준이 중얼거리듯 되뇌며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짚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지도록 힘이 들어간 채 한참을 그 자세로 서 있었죠. 내가 직접 가봐야겠다. 같은 시각 한남동 자택 거실에서는 한미라가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만찬에서 먼저 귀가한 미라가 소파에 기대 앉아 텔레비전을 틀어놓은 채 태준을 기다리고 있었죠. 만찬장에서 태준의 축사가
갑자기 끊기던 순간을 분명히 보았을 텐데 미라의 얼굴에는 아무런 동요가 없었습니다. 무관심인지 아니면 무관심을 연기하고 있는 것인지 와인잔에 비친 미라의 표정만으로는 알 수 없었죠. 한참 뒤 귀가하는 승용차 뒷좌석에서 태준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가는 차창 너머로 1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죠. 강원도 영월 인근 국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차량은 완전히 불에 타버렸고 시신의 신원은 치아 기록과 소지품으로만 확인되었습니다.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장례 전반을 도맡아 처리한 것은 동생 태식이었죠. 태준 자신은 일본 출장 중이었습니다. 형, 제가 다 처리했습니다. 형수님 유골은 가족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었던 태식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태준은 그 말을 그대로 믿었죠. 시신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채 동생의 보고만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화장 후 유골의 안치도 태식이 했다는 말을 믿었을 뿐 자신이 직접 납골당을 찾아간 기억이 없다는 사실을 태준은 이 순간에야 또렷이 깨달았습니다. 10년 동안 의식 저편에 밀어두었던 석연치 않은 것들이 하나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다음 날 이른 아침 태준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직접 차를 몰았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곳은 산자락에 자리한 낡은 3층 건물이었죠. 주변에 민가도 드물고 청솔 요양원이라 적힌 간판마저 빛이 발해 있었습니다. 태준은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한참 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곳에 누가 있는지, 기부금과 무슨 연결이 있는지 생각을 정리한 뒤에야 차 문을 열고 내렸죠. 1층 사무실에서 원장 박순덕을 만난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요양원에 장기 입원 중인 환자 가운데 이서연이라는 분을 면회하러 왔습니다. 원장의 눈이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그분은 외부 면회가 제한된 분이라서요. 어렵습니다. 태준이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성도그룹 회장 강태준입니다. 원장의 얼굴에서 거절의 표정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공포가 번졌습니다. 단순히 규정을 지키는 사람의 반응이 아니었죠. 누군가로부터 단단히 지시를 받은 사람이 그 지시 바깥의 상황과 마주쳤을 때 드러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원장님, 안내해 주십시오. 태준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깔렸습니다. 원장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 뭉치를 집어들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골라 3층으로 올라갔죠. 3층 복도 끝 마지막 병실. 원장이 문을 열자 창가에서 뜨개질을 하던 여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문틀을 붙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죠. 흰 머리카락이 섞이고 볼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왼쪽 귀 아래 작은 점까지 분명했습니다. 10년간 영정사진으로만 보아왔던 바로 그 얼굴이었죠. 윤서영이었습니다. 서영은 낯선 방문객을 멍하니 올려다보다가 아무런 인식에 기미 없이 고개를 돌려 다시 뜨개질 바늘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아.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반응이 없었죠. 태준이 한 걸음 다가서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야, 태준이야. 우리 결혼 전에 속초 바다같이 갔잖아. 현우 태어나던 날 병원 복도에서 내가 한 약속 기억나? 서영의 눈동자가 태준 쪽을 향했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빛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이름도 속초의 바다도 아들이 태어나던 날의 약속도 서영의 기억 어디에도 닿지 못했죠. 원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이분은 10년 전에 심한 머리 부상을 입은 상태로 오셨어요. 그 이전 기억을 전부 잃으셨습니다.
입원할 때 이서연이라는 이름의 신분증과 보험증이 함께 왔고 매달 생활비가 이름 없이 들어왔어요. 태준이 원장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보호자는요? 서류에 이름은 있는데 실제로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어요. 누군가가 가짜 신분을 만들어 이 사람을 여기에 가두어 놓았다는 뜻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태준이 서류 원본과 보호자 연락처, 송금 기록 일체를 요구했지만 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보호자 동의 없이는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태준의 말에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다가 결국 작은 목소리로 말을 흘렸죠. 처음에 이분을 데려온 건 남자 2명이었어요. 그중 1명이 절대 바깥에 알리지 말라고 했고요. 매달 요양비 300만 원 외에 따로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200만 원이 입금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원장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태준이 병실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서영을 돌아보았습니다. 서영은 창밖의 산자락을 바라보며 뜨개질 바늘을 움직이고 있었죠. 바늘 끝에서 만들어지는 무늬가 태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영이 결혼 초에 태준에게 만들어주던 목도리의 무늬와 같았습니다. 기억의 잔재인지 우연인지 알 수 없었죠. 태준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준의 머릿속에 10년 전의 조각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장례를 도맡았던 동생 태식. 장례가 끝난 직후 태식이 보내온 사람 한미라. 형이 힘들어 하시니까 제 비서 중에 유능한 사람을 보내드릴게요. 미라는 7년간 비서로 일하며 점차 태준과 가까워졌고 3년 전 재혼에 이르렀죠. 태식이 미라를 자신의 곁에 배치한 것이 순수한 호의였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었는지를 태준은 이제야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또 하나의 생각이 태준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기부금을 보낸 사람이 서영일 수는 없었죠. 기억을 잃은 사람이 재단의 존재를 알고 12억이라는 돈을 마련해서 가족 기념일에 맞춰 보낼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영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면서 동시에 가족 기념일을 기억하는 제3의 인물이 있다는 뜻이었죠. 그 시각 성도그룹 본사 부회장실 강태식이 의자에 앉아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법무팀 고문 변호사 최진수가 서류를 내밀며 입을 열었죠. 회장님이 오늘 새벽 강원도 횡성 방면으로 이동하신 차량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하지만 1초도 되지 않아 평소의 온화한 미소가 돌아왔죠. 형이 무슨 일로 거기까지 갔을까? 좀 더 알아봐. 최진수가 고개를 숙이고 나간 뒤 혼자 남은 태식이 책상 위에 볼펜을 움켜쥐었습니다. 볼펜이 부러질 듯 힘이 들어간 채 태식은 창밖을 응시했죠. 그날 저녁 한남동 자택 거실. 미라가 와인을 따르며 만찬 후기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재단 기부금 건은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 태준이 아무 내색 없이 말했죠. 미라가 잔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띤 채 물었습니다. 무슨 기부금이에요? 그런 건 비서실에서 알아서 할 일 아닌가요?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라의 시선을 피하지도 마주하지도 않은 채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서재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사진 한. 횡성을 다녀온 지 사흘째 되는 날, 태준은 강남의 한 오피스텔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도그룹과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 외부 인맥을 통해 소개받은 곳이었죠. 사설조사업체 대표 한동철이 맞은편에서 서류 봉투를 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의뢰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 관련 경찰 기록, 부검 보고서, 사고 차량 폐차 기록,
요양원 이서연의 주민등록 발급 내역, 장례 후 화장과 유골 안치 기록 전부 맞습니까?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부 다 극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룹 안팎 어디에도 세면 안 됩니다. 한동철이 볼펜을 돌리며 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죠. 전직 광역수사대에서 15년 일했습니다. 세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주일 뒤 한동철의 1차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태준이 서재 문을 잠그고 보고서를 펼쳤죠. 한동철이 전화기 너머로 핵심을 짚어나갔습니다. 4가지가 걸립니다. 첫째, 당시 부검을 맡았던 국과수 법의관 송재학이 사건 끝나자마자 조기 퇴직했습니다. 지금 경기도 외곽에서 개인 병원을 하고 있어요. 조기 퇴직이라. 둘째, 사고 차량 폐차를 처리한 동진모터스가 부회장님 소유 계열사의 하청업체입니다. 태준의 손가락이 책상 위에서 멈췄습니다. 셋째, 사고 당시 경찰 조서에 목격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고 지점이 왕복 2차선 국도예요. 하루 통행량이 꽤 되는 구간인데 목격자가 제로라는 건 맞지 않죠? 넷째는 장례 후 화장은 부회장님이 주도하셨고 유골을 가족 납골당에 모셨다는 기록이 있는데 실제 납골당에는 해당 기록이 없습니다. 화장장 서류에 기재된 유골 인수자도 부회장님 비서실 직원 명의고요. 태준이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장례부터 유골까지 전부 태식이 손을 댄 거라는 말이지. 한동철이 짧게 대답했죠. 정황은 그렇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태준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영이 살아있다면 10년 전 사망신고 자체가 거짓이었죠. 그 말은 자신과 미라의 재혼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뜻이고 사망보험금, 상속, 서영 명의 재산 정리까지 10년 동안의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태준은 성급하게 움직이는 대신 증거를 충분히 모은 뒤 한꺼번에 공개하는 쪽을 택했죠. 하지만 아들에게만은 미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태준이 현우를 본사 회장실로 불러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현우야, 앉아라. 현우가 아버지의 표정을 살피며 소파에 앉았죠. 내 어머니가 살아계신다. 현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과로 때문에 이러시는 거 아닙니까? 요즘 일정이 너무 많으셔서. 태준이 말없이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횡성 요양원에서 촬영한 서영의 모습이었죠. 사진을 받아든 현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사진을 든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고 한참이 지나서야 입술 사이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왜 10년 동안 아무도 몰랐습니까? 태준이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직 확인할 게 많다. 지금은 감정을 앞세우면 안 된다. 하지만 현우는 아버지의 만류를 듣지 않았죠. 다음 날 곧바로 횡성 청솔 요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3층 끝 병실, 서영이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우가 문 앞에 서서 어머니를 바라보았죠. 서영이 고개를 돌려 현우를 올려다봤지만 눈동자에 어떤 인식의 빛도 없었습니다.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어린 시절 서영이 잠자리에서 불러주던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죠.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흔들림은 기억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사라졌고 서영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면회를 마친 현우가 요양원 복도 끝 비상계단에 서서 벽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을 나서는 길에 현우가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삼촌이 한 짓입니까? 아직 확실한 건 없다.
감정대로 움직이면 다 틀어진다. 전화기 너머로 현우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0년간 가슴 깊이 눌러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나오는 듯 했죠. 현우야. 삼촌하고 미라 앞에서는 평소랑 똑같이 행동해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걸 절대 눈치채게 하면 안 된다. 현우가 한참 만에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시각 태식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최진수 변호사가 법조계 인맥을 통해 한동철의 최근 행적을 파악한 것이죠. 회장님이 외부 사설 조사 업체에 의뢰를 넣은 것 같습니다. 태식이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만호한테 연락해. 당장 동남아로 나가라고 해. 여권, 비행기표, 체류비 전부 보내줘. 전화를 끊고 곧바로 다른 번호를 눌렀죠. 박 원장. 강태준이 다시 그쪽에 나타나면 시간하고 누구랑 왔는지 바로 알려. 그날 저녁 한남동 자택 현관에서 현우와 미라가 마주쳤습니다. 어머, 현우 씨. 오늘 어디 다녀왔어요? 얼굴이 안 좋네. 미라가 가볍게 물었죠. 현우가 미라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요. 산소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미라의 눈가에 안도가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걱정하는 표정이 돌아왔죠. 현우는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성도그룹 정기 이사회.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했습니다. 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년간 재단 수입과 지출 전체에 대해 외부 회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반대하고 나선 사람은 태식이었죠. 형, 지금 상장사 실적 시즌인데 재단 감사까지 하면 시장에 괜한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태준이 태식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내가 세운 재단이다. 내 책임 하에 진행한다. 이사회 좌중의 사회이사들이 두 형제 사이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을 감지하며 서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재단 감사가 시작되자 태준이 직접 지명한 재무팀 과장 이수진이 익명 기부금 12억 원의 돈줄기를 파고들었죠. 기부금의 출발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은행이었습니다. 거기서 홍콩 계좌를 거쳐 한국 내 차명 계좌로 들어온 뒤 재단에 입금되는 구조였죠. 이 차명 계좌들 가운데 하나가 10년 전 서영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보험사 계좌와 같은 은행, 같은 지점에서 개설되었고 개설 당시 제출된 신분증의 이름이 이서연이었습니다. 태준이 이수진의 보고서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라는 글자 위에 시선을 멈추었죠. 서영의 친언니 서진이 그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부자가 서진일 수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지만 서진이 서영의 생존을 알고 보낸 것인지 죽은 동생을 추모하며 보낸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같은 주말 횡성 요양원에서 서영에게 미세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담당 간호사 김유라가 태준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했죠. 밤마다 같은 꿈을 꾸시고 깨어나서 아이가 울고 있어. 아이를 찾아야 해라고 반복하세요. 낮에는 정원에서 돌멩이를 주워서 바닥에 강이라는 글자를 새기시고요. 식당에서 된장찌개가 나오면 숟가락을 들다 말고 한참 동안 그릇만 내려다보세요. 태준이 전화기를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10년간 완전히 닫혀있던 기억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었죠. 며칠 뒤 한동철의 2차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사고 현장을 처음 신고한 전화의 발신 번호가 인근 주민이 아니라 서울 지역 휴대전화였습니다. 당시 부회장님 비서실 소속 직원 명의예요. 태준의 눈이 좁아졌죠. 더 있습니다. 사고 당일 부회장님이 회장님께 본사에서 긴급회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강원도
영월 근처 리조트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태식이가 그날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거지. 정황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고 차량에서 나왔다는 사모님 소지품, 지갑하고 반지가 사건 종결 한 달 만에 폐기 처리됐습니다. 보통 이런 사건 증거물은 최소 5년은 보관하거든요. 폐기를 승인한 당시 수사과장이 지금 부회장님 계열사에서 자문역을 하고 있고요. 한동철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덧붙였습니다. 특히 결혼 반지가 걸립니다. 차량이 완전히 불에 탄 사고에서 반지가 멀쩡하게 나왔다는 건 불이 난 다음에 일부러 갖다 놓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 반지는 사모님이 끼고 계셨을 테니 요양원 쪽에 있을 겁니다. 태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고 차량에 있던 시신이 서영이가 아니라면 그 시신은 대체 누구야? 한동철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 부분도 별도로 파악해봐야 합니다. 단순 은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신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보고서를 모두 읽은 태준이 서재 벽에 걸린 가족사진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영이 살아있던 시절 현우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 네 식구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에서 태준의 옆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태식의 얼굴을 태준이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동생을 향해 쌓아온 신뢰와 고마움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태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감정에 이끌려 성급하게 태식을 마주했다가 증거가 사라지면 서영에게 진실을 되돌려줄 기회마저 놓치는 것이었죠. 같은 시각 태식의 자택 서재. 최진수 변호사가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파악해. 그리고 요양원에 있는 형수를 다른 시설로 옮길 준비를 시작해. 최진수가 난색을 보이며 말했죠. 이 시점에서 환자를 옮기면 오히려 의심을 사지 않겠습니까? 태식이 책상 위에 손을 내려놓으며 최진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형이 먼저 움직여. 증거가 모이기 전에 판을 흔들어야 해. 그날 밤늦게 횡성청솔 요양원. 간호사 김유라가 서영의 병실 문을 열고 마지막 순회를 돌았습니다. 서영은 잠들지 않은 채 침대에 앉아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서연 씨, 안 주무세요? 서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이름이 내 이름이 맞는 건지. 재단 감사가 시작된 지 열흘째 되는 날 오전, 태준이 회장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의 안내도 없이 예고도 없이 한 여성이 성큼 걸어 들어왔죠. 윤서진이었습니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서기도 전에 서진이 회장실 한가운데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제 동생 유골이 어디 있는 겁니까? 서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눈은 태준을 똑바로 쏘아보고 있었죠. 형님. 형님이 아니라 대답을 해주세요. 나는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서영이 묘를 찾아갔어요. 가족묘지, 서울 시내 납골당, 화장장 기록까지 전부 뒤졌어요. 어디에도 윤서영이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서진이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태준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태식 씨가 10년 동안 매년 보내온 묘소 사진이에요. 이 장소를 직접 찾아갔더니 전혀 다른 사람 묘였어요. 이게 대체 무슨 겁니까? 태준이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서진의 거친 숨소리만이 회장실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형님, 앉으세요. 앉으라고요? 지금 그런 말이 나옵니까? 서영이가 살아있습니다. 서진의 몸이 한순간 굳었습니다. 입술이 달싹이다가 소리가 되지 못하고 무릎에서 힘이 빠져 소파 위로 주저앉았죠. 뭐라고 했어요?
서영이가 강원도 횡성요양원에서 10년째 다른 이름으로 입원해 있었습니다. 기억을 전부 잃은 상태로 서진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죠.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한 잔 따라 서진 앞에 놓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서진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젖어 있었죠. 형님, 재단에 2년 동안 들어온 기부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보낸 거라고 했죠. 그거 보낸 사람이 형님 아닙니까? 서진이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이 죽은 뒤로 매년 생일, 결혼기념일, 현우 생일마다 재단에 보냈어요. 서영이를 추모하는 마음으로요. 동생이 살아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태준이 고개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기부금이 경유한 차명 계좌하고 요양원 관련 계좌가 같은 은행, 같은 지점에서 열린 게 확인됐습니다. 아직 정확한 경위는 파악 중입니다. 서진이 주먹을 쥐며 물었죠. 누가 이런 짓을 한 건데요? 태준이 대답 대신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서영이를 만나러 가시죠. 태준과 서진이 함께 횡성요양원에 도착한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3층 끝 병실 문이 열리고 서영이 창가에서 고개를 돌렸죠. 서영의 눈동자가 서진의 얼굴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태준을 볼 때도 현우를 볼 때도 아무런 반응이 없던 그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알 것 같아. 서진이 숨을 멈추었죠.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가며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야. 어린 시절 자매만 쓰던 별명이었습니다.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입술이 떨리면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언니. 서진이 그 자리에서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서진의 울음소리가 병실 안을 가득 채웠죠. 서영은 왜 이 사람만 알아보는지 자신도 이해하지 못한 채 서진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눈물을 삼키며 태준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여기 남을게요. 서영이 곁에서 기억을 되찾을 수 있게 도울게요. 서진은 그날 바로 요양원 인근에 숙소를 잡았죠. 서진이 요양원에 나타났다는 보고가 태식에게 전해지는 데는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원장 박순덕이 태식 쪽에 즉시 연락한 것이었죠. 태식이 서재에서 전화를 받으며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태식이 서진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분명했죠. 10년 전 서영이 사고를 당하기 한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서영이 서진에게 국제우편으로 편지를 보냈죠.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한테 봉투를 하나 맡기셨어. 안에 유언장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태식은 이 편지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이 내용을 태준에게 전하면 유언장을 숨긴 이유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었죠. 서영은 유언장의 존재와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에게 편지까지 보낸 상태였죠. 유언장 원본을 가져오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영이 태준에게 시아버지 유언장이 있었다고 한마디만 하면 태준은 그것을 추적할 것이었죠. 태식은 유언장과 서영의 입을 동시에 막아야 했습니다. 서영을 죽이지 않고 기억을 잃은 채 격리한 것은 태식의 판단으로는 살인이라는 선을 넘지 않으면서 증언을 영구히 틀어막는 방법이었죠. 태식이 최진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진이 한테 한국국세청 쪽으로 역외 탈세 조사를 유도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알아봐. 서진이 발을 묶어야 해. 전화를 끄는 태식이 다시 번호를 눌렀죠. 서진이가 묵고 있는 숙소 위치 파악해서 사람을 붙여. 같은 시기 현우는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따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고 당시 담당이었던 은퇴 형사 박종태를 수소문한 끝에 경기도 양평의 낚시터에서 박종태를 찾아냈죠. 10년 전 영월에서 있었던 교통사고 건으로 왔습니다. 박종태가 낚싯대를 감아올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종결된 사건이야. 할 말 없어. 어머니가 살아계십니다. 박종태의 손이 멈췄죠. 가짜 신분으로 10년째 요양원에 갇혀 계셨습니다. 기억을 전부 잃은 채로 박종태가 낚싯대를 내려놓고 천천히 현우를 돌아보았습니다. 늙은 형사의 얼굴에 10년 묵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죠.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박종태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시 영월경찰서 수사과장이 직접 나를 불렀어. 유족도 사망을 인정했으니 더 파지 마라 그랬지. 나는 경위에 불과했으니까 거역할 수가 없었어. 박종태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금고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내왔습니다. 여기 내가 개인적으로 적어둔 거야. 당시 의문점을 항목별로 정리해놨어. 현우가 노트를 받아들었죠. 첫째, 사고 차량 시신의 혈액형이 A형이었는데 내 어머니 병원 기록상 혈액형은 B형이야. 둘째, 치아 기록 대조를 맡은 치과 의사가 성도그룹 계열사 임원의 처남이야. 셋째, 차가 완전히 타버렸는데 결혼 반지하고 지갑이 멀쩡하게 나왔어. 불이 난 다음에 일부러 갖다 놓은 거지. 현우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은폐가 아니었죠. 신원을 알 수 없는 다른 사람의 시신으로 어머니의 죽음을 꾸민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박종태가 현우의 어깨를 짧게 두드렸죠. 이걸로 진실을 밝혀줘. 나도 10년 동안 짊어지고 산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현우가 즉시 태준에게 연락하여 메모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태준이 한동철에게 추가 의뢰를 넣었죠. 10년 전 영월 근처에서 여성 실종이나 변사 사건이 있었는지 찾아봐. 사고 시점이랑 겹치는 미제 사건으로. 이 의뢰는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사고 은폐에서 살인 의혹으로 위기감을 느낀 태식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성도그룹 이사회 긴급 소집을 요청하여 회장 직무대행 안건을 올린 것이죠. 회장이 최근 몇 주간 경영 일정을 비우고 개인 활동에 치중하고 있어 주요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회이사 3명 중 2명에게는 이미 사전 접촉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형의 건강이 좋지 않아 일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명분이었죠. 이사회 당일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안건은 부회장 개인의 이해관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 경영 능력이나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태준이 이사회 멤버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을 이었죠. 최근 재단 감사에서 자금 흐름의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직무대행 안건은 찬반 동수로 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식이 공개석상에서 형에게 칼을 겨눴다는 사실 자체가 그룹 안에 충격을 던졌죠. 이사회가 끝난 직후 미라가 태식을 만났습니다. 성도그룹 본사 인근의 한 건물 지하 주차장이었죠. 이사회에서 실패했으면 나도 따로 움직여야지. 서영이 기억을 되찾기 전에 정리 못하면 나는 공범이 되는 거야. 미라가 차 창문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서영을 요양원에서 빼내서 다른 시설로 옮겨야 해. 다시 사라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태식이 고개를 저었죠. 해외는 위험해. 국내 다른 곳으로 옮기자. 그날 밤 횡성 요양원 정원에서 서진이 서영과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죠. 그 사람이 차에 태웠어. 내가 아는 사람이었어.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 서진이 숨을 죽이며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어?
서영이 이마를 움켜쥐며 고개를 흔들었죠. 얼굴이 자꾸 지워져. 그런데 그 사람을 믿었어. 가족이었던 것 같아. 서진의 머릿속에서 10년 전 서영에게 받았던 편지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긴 봉투, 유언장. 서영이 말하는 서류가 그 유언장일 가능성이 높았죠. 서진이 곧바로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영이가 사고 당일 기억을 조금씩 떠올리고 있어요. 누군가가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대요. 그 서류가 시아버지 유언장일 수 있어요. 서진이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죠. 10년 전에 서영이가 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봉투를 맡기셨다고, 안에 유언장이 들어있는 것 같다고. 그 편지 원본이 미국 집에 있어요. 지인한테 부탁해서 바로 보낼게요. 전화를 끊은 태준이 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요양원에 사설 경호원을 배치해라. 어머니하고 이모님 곁에 사람을 붙여. 동시에 한동철에게도 긴급 의뢰를 넣었죠. 태식이하고 미라 최근 동선 파악해줘. 통화 내역도 가능하면. 하지만 태식 역시 같은 밤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심어둔 야간 당직 직원을 통해 서영이 가족이었던 사람이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다는 말을 했다는 보고를 받은 것이죠. 태식이 최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영이 옮기는 거 이번 주 안에 해. 다음 날 새벽 현우가 배치한 경호원이 요양원 주변을 정찰하듯 오가는 낯선 승합차를 발견하여 현우에게 보고했습니다. 현우가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버지, 요양원 주변에 정체 모를 차가 돌고 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떨. 그날 밤 11시 현우가 직접 차를 몰고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경호원 2명이 선발 차량과 후미 차량으로 나뉘어 대기하고 있었죠. 현우가 3층 병실로 올라가자 서진이 서영의 짐을 이미 챙겨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모님 준비되셨습니까?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영의 팔을 잡아 일으켰죠. 영희야, 우리 잠깐 다른 데로 가자. 언니가 같이 있을 테니까 걱정 마. 서영이 불안한 눈으로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다가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1층으로 내려와 차에 오르자 경호원이 무전으로 출발 신호를 보냈죠. 서울 근교 별장까지의 이동 경로를 3가지로 준비해 두었고 추적 여부를 확인하며 경로를 바꿔가며 달렸습니다. 같은 시각 태식이 보낸 승합차가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3층 끝 병실 문을 열었을 때 방은 비어 있었죠. 원장 박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갑자기 보호자가 와서 데려갔습니다. 불과 1시간 차이였습니다. 새벽 1시 별장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서영이 낯선 공간에서 경계하듯 주위를 둘러보았죠. 서진이 서영의 등을 쓸어주며 방으로 안내했고 현우가 요양원에서 가져온 뜨개질 도구와 담요를 침대 옆에 놓아주자 서영의 어깨에서 조금씩 힘이 빠졌습니다. 별장에는 사설 경호업체 인원 4명이 24시간 교대로 상주하기 시작했죠. 현우가 서영의 소지품을 정리하다가 작은 상자 하나를 열었습니다. 요양원 원장이 보관하고 있던 서영의 결혼 반지였죠. 10년 전 서영이 사고를 당했을 때 실제로 끼고 있었던 것을 의식 없이 입원한 서영의 손가락에서 간호사가 빼서 보관해 둔 것이었습니다. 현우가 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멀쩡하게 발견되었다는 반지는 가짜였죠. 어머니의 진짜 반지는 여기 이 작은 상자 안에 10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별장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결혼 반지를 찾았습니다. 사고 현장에 있던 반지는 가짜였어요. 어머니 진짜 반지는 요양원에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태준의 숨소리만 한참 들려왔죠. 가져와라. 내가 보관하마. 이틀 뒤 태준이 서울소재대학병원 신경정신과를 찾았습니다. 기억회복 분야에서 국내 최고로 꼽히는 신혜원 교수의 진료실이었죠. 태준이 서영의 사연을 설명하고 최근 나타나고 있는 기억 파편들을 하나하나 전했습니다. 뜨개질 패턴, 정원에 새긴 강자, 된장찌개 앞에서의 반응, 언니를 알아본 것, 그리고 사고 당일의 기억 조각. 신혜원이 펜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감정과 관련된 기억은 가장 오래 남는 영역이에요. 요양원에서 보인 행동들, 뜨개질이나 강자를 새기거나 된장찌개에 반응한 것, 이런 것들은 기억이 돌아오기 전에 먼저 나타나는 전조입니다. 태준이 물었죠. 10년이나 막혀 있던 게 이제 와서 열릴 수 있습니까? 열릴 수 있습니다. 이미 틈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쌓여온 균열이 안전한 환경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단서를 만나면 한꺼번에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신혜원이 서영이 언니만 알아본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형제 사이의 유대감은 감정 기억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새겨져 있어요. 남편이나 자녀에 대한 기억보다 더 깊은 층에 있죠. 기억을 잃은 분들이 마지막까지 남겨두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태준의 눈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 말씀은 서영이 기억이 살아있다는 뜻입니까? 기억의 기반이 건재하다는 긍정적 신호입니다. 주 3회 별장으로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별장에서의 첫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신혜원 교수가 태준이 준비한 과거 사진, 가족이 자주 듣던 음악, 서영이 결혼 초에 사용하던 향수를 하나씩 꺼내 놓았죠. 서영이 사진첩을 넘기다가 특정 페이지에서 손이 멈추었습니다. 현우의 초등학교 졸업 앨범이었죠. 서영이 앨범 속 한 아이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 아이, 맨날 무릎이 까져서 왔어. 운동장에서 넘어지고 옆에서 지켜보던 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고 있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죠. 서영이 떨리는 손을 뻗어 현우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왜 울어? 다 나았잖아. 현우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와 아들이 같은 기억 속에서 만나는 순간이었죠.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태준은 법적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한동철이 수집한 증거들을 모두 정리하여 변호사 권도연에게 넘겼죠. 태식의 리조트 투숙 기록, 폐차업체와 계열사의 연결 문서, 법의관 조기 퇴직 정황, 최초 신고, 전화의 비서실 직원 명의 증거물 조기 폐기 기록, 유골 안치 기록의 허위, 은퇴 형사 박종태의 수사 메모, 요양원에서 찾아낸 서영의 진짜 결혼 반지. 권도연이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상태로도 검찰 고발은 됩니다. 다만 핵심이 두 가지예요. 서영 씨 본인이 직접 진술하면 입증력이 확 올라가고 사고 차량에 있던 시신의 신원이 밝혀지면 살인 혐의까지 갈 수 있습니다. 권도연이 펜을 내려놓으며 덧붙였죠. 그리고 서영 씨 법적 신분부터 복원해야 합니다. 10년 전 사망신고를 무효로 만드는 소송을 먼저 내야 해요. 이게 되어야 서영 씨가 자기 이름으로 진술서에 서명도 하고 보험도 들고 병원 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진행해 주십시오. 권도연의 법률팀에서 사망신고, 무효 확인 소송 서류를 맡은 것은 팀 소속 변호사 정하은이었습니다. 현우가 하은에게 어머니의 사연을 설명하며 가족관계 서류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자주 연락하게 되었죠. 한편 태식과 미라는 서영이 요양원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파악하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미라가 한남동 자택에서 태준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노트북과 서류함을 뒤졌지만 태준이 관련 자료를 이미 전부 별장으로 옮긴 뒤여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죠. 태식은 한동철의 조사업체를 역추적하려 했지만 한동철이 보안에 철저하여 의뢰 내용은커녕 의뢰인 신원조차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태식이 방향을 바꿨죠. 거래은행장을 비밀리에 만나 태준의 자금 흐름을 간접적으로 견제하려 했고 동시에 경제지 기자 2명에게 성도그룹 회장이 정신적 문제로 경영 공백이 심각하다는 내용을 흘렸습니다. 이 기사가 포털 메인에 뜨면서 성도그룹 주가가 장중 한때 9% 가까이 떨어졌죠. 현우가 아버지를 대신해 긴급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회장님은 건강하시고 정상적으로 경영 활동을 수행 중입니다. 출처 불명의 악의적 소문에 대해서는 유포자를 특정하여 법적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현우가 이번 분기 실적 전망과 신규 사업 계획을 직접 발표했죠. 회견이 방송을 타면서 주가는 당일 종가 기준으로 낙폭의 절반 이상을 회복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별장으로 돌아온 현우에게 태준이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현우가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죠. 삼촌이 기사를 흘렸다는 건 그쪽도 조급하다는 뜻입니다. 증거를 공개하기 전에 삼촌 쪽이 먼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태준이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를 돕는 아들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이 싸움에 뛰어든 경영인의 눈빛이 거기 있었죠. 별장에서의 치료가 2주째에 접어들면서 서영의 기억이 빠르게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신혜원 교수가 태준에게 설명했죠. 10년간 기억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길이 막혀 있던 겁니다. 요양원에서 무의식적으로 보인 행동들이 이미 회복의 바탕이었고 지금 안전한 곳에서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게 열쇠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무렵 서영이 사고 당일의 기억을 떠올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서류를 달라고 했어. 아버님이 남긴 서류. 선대 회장의 유언장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었다는 것이 서영 본인의 기억을 통해 처음 확인되는 순간이었죠. 같은 시기 한동철의 조사팀이 10년 전 영월 인근의 미제 사건을 뒤져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사고 발생 이틀 전 제천시에서 혼자 사는 여성 김말순, 당시 58세가 실종 신고되었으나 끝내 발견되지 않은 사건이었죠. 김말순의 체격과 나이대가 서영과 비슷했고 이 사건 역시 수사가 일찍 종결되었습니다. 권도연이 분석을 덧붙였죠. 사고 차량의 시신이 이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유족을 찾아서 유전자 비교의 동의를 받아야 하니 시간이 걸립니다. 별장에서의 치료 3주차, 어느 오후였습니다. 서영이 신혜원 교수와의 상담 도중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죠. 태식이었어. 서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 유언장을 가져오라고 한 사람,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 태식이었어. 서영이 이마를 움켜쥐며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격한 두통과 함께 숨이 거칠어졌고 신혜원 교수가 즉시 서영의 어깨를 잡고 호흡을 안정시켰죠. 한참이 지나 서영의 숨이 가라앉은 뒤 태준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영이 태준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태식이었어. 당신 동생이 나를 부른 거야. 태준은 이미 알고 있었죠. 정황으로, 증거로, 추론으로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의 입에서 직접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의 무게는 전혀 다른 것이었죠. 태준이 서영의 손을 잡은 채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 끝낼 수 있다. 태준의 낮은 목소리가 병실 안을 가득 채웠죠. 권도연 변호사가
서영의 진술을 녹화하고 영상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서영 씨 진술과 그동안 모은 증거를 합치면 고발 요건은 충분합니다. 제천 실종 사건은 수사기관에 맡기고 지금 있는 증거만으로 먼저 고발장을 넣는 게 유리합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죠. 다음 주 월요일에 넣겠습니다. 같은 시기 권도연 변호사팀의 정하은이 진행한 서영의 사망신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법원은 서영의 생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 신혜원 교수의 소견서, 요양원 입원 기록, 태준의 면회 확인서를 근거로 사망신고 무효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죠. 서영은 법적으로 윤서영이라는 이름과 신분을 되찾았습니다. 건강보험에 다시 가입하고 주민등록을 새로 올리는 절차가 시작되었죠. 이제 서영은 자기 이름으로 병원을 다니고 서류에 서명하고 새 별장에서의 치료가 한 달을 넘기면서 서영의 기억은 거의 대부분 돌아왔습니다. 신혜원 교수 앞에서 서영이 사고 당일의 전말을 시간 순서대로 진술하기 시작했죠. 그날 아침에 태식이가 전화를 했어요. 아버님 유언장 원본을 가지고 영월 쪽으로 와달라고. 형한테 보여주기 전에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서영이 무릎 위에 놓은 손을 꼭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유언장이 든 봉투를 들고 차를 몰고 갔어요. 영월 인근 국도를 달리는데 맞은편에서 큰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왔어요. 서영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죠. 부딪히기 직전에 백미러를 봤어요. 뒤에서 검은색 차 한 대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충돌하고 나서 누군가가 나를 차에서 끌어내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 다음은 기억이 끊기고 다시 떠오른 건 낯선 병실에서 이서연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누워있던 거예요. 신혜원 교수가 녹화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이 한동철에게 서영의 진술 중 뒤따르던 검은색 차에 대한 확인을 의뢰했죠. 한동철이 이틀 만에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기록 보관소에서 사고 당일 영월 인근 톨게이트 통과 차량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부회장님 비서실 소속 법인 차량 한 대가 사고 발생 40분 전에 해당 구간을 통과했습니다. 태준이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죠. 태식이 쪽 사람이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지. 사고 후 사모님을 현장에서 빼내서 요양원까지 옮긴 것도 이 차량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동철이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사망보험금도 추적했습니다. 사모님 사망 당시 회장님 명의로 지급된 보험금 3억 원의 청구 서류를 실제로 작성하고 제출한 것은 부회장님 비서실이었습니다. 보험금이 회장님 계좌에 들어온 직후 그중 1억 2천만 원이 부회장님 관련 차명 계좌로 넘어갔고요. 요양원 관리비, 원장한테 준 입마금 돈, 가짜 신분증 만드는 데 쓴 정황이 확인됩니다. 태준이 눈을 감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나온 보험금으로 내 아내를 가두는 데 썼다. 태준의 턱에 힘이 들어갔죠. 태준이 권도연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고발장 최종본을 검토했습니다. 서영의 녹화 진술서, 한동철이 수집한 모든 증거, 그리고 서진이 미국에서 공수한 서영의 편지 원본까지 하나로 묶은 것이었죠. 권도연이 고발장 표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혐의는 살인미수, 문서 위조, 시신 위장 은닉, 보험 사기, 증거 없애기 교사. 피고발인은 강태식, 한미라 2명입니다. 태준이 펜을 들어 마지막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펜을 내려놓는 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고발장 접수 당일 검찰청을 나선 태준이 별장의 서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접수했다. 이제 시작이야. 전화기 너머로 서영의 숨소리만 한참 들려왔죠. 고마워.
서영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서영의 옆에서 서진이 서영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9시 수사관 12명이 동시에 두 곳으로 투입되었죠. 태식의 삼성동 자택과 성도그룹 본사 부회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이었습니다. 태식이 부회장실에서 영장을 확인한 뒤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며 최진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최진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별도로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태식이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방어선이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눈빛이었죠. 최진수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결정적 진술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입을 다물고 있던 최진수가 검찰이 문서 위조 공동 혐의를 제시하자 태도를 바꾼 것이었죠. 10년 전 태식 부회장의 지시로 사고 현장의 증거물 처리를 조율했습니다. 부검을 맡았던 법의관 송재학에게 조기 퇴직 대가로 5억을 줬고 영월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수사를 빨리 끝내달라고 요청한 것도 접니다. 장례 후 화장하고 유골 기록을 거짓으로 만든 것도 제 지시를 받은 비서실 직원이 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한남동 자택에서 한미라가 검찰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미라가 드레스룸 안쪽 숨겨둔 금고를 열었죠. 안에서 문서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태식이 미라에게 보낸 업무 지시 메모, 요양원월 송금 지시서, 이서연 신분증을 만들 때 쓴 사진 원본, 태식과 미라가 서영의 처리 방안을 논의한 자필 메모 사본. 미라가 파쇄기 앞에 섰습니다. 서류를 투입구에 가져다 대었다가 멈추었죠. 한참을 서 있던 미라가 서류를 서류 가방에 담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검찰에서 미라가 입을 열었죠. 모든 기획과 지시는 태식 부회장한테서 나왔습니다. 나는 당시 비서로서 윗사람 지시를 따른 것이고 재혼도 태식 부회장이 제안한 거예요. 회장님 동향을 살피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미라가 가져온 문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태식의 자필 메모였죠. 서영, 이서연으로 전환 후 횡성시설 배치, 월 관리비 200 유지, 기억회복 징후 시 즉시 보고. 태식의 필체로 적힌 이 메모는 이후 필적 감정을 통해 태식의 친필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태식이 접견실에서 태준을 만났죠. 유리 칸막이 너머로 두 형제가 마주 앉았습니다. 태식이 10년간 유지해온 온화한 표정을 벗어던졌습니다. 형은 아버지한테 회사도 이름도 서영이까지 전부 다 받았잖아. 나는 같은 아버지한테서 태어났는데 서자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아니었어. 유 원장마저 형 쪽 손주한테 간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거야. 태준이 태식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유 원장이 문제였으면 나한테 말하면 됐잖아. 왜 서영이를 건드렸냐? 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죠. 서영이가 유 원장 내용을 알고 있어서 입을 막아야 했다는 거 아니냐? 나를 속이려고 내 아내를 10년 동안 가둬놓은 거잖아. 태식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가 천천히 숙여졌죠. 유리 너머로 마주한 두 형제 사이에 수십 년의 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균열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태식의 구속과 미라의 재판 회부 소식이 주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성도그룹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했고 거래은행이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통보했으며 해외 합작사 두 곳이 계약 재검토를 요청해왔죠. 태준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실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이 사건은 그룹의 경영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범죄입니다. 피해자인 아내와 가족에게 10년간의 시간을 돌려주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태준이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안과 윤리 경영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했죠. 현우가 실무를 맡아 주요 거래처 대표들을 개별 면담하고 기관 투자자 설명회를 열고 사내 임직원 대상 간담회를 직접 이끌면서 시장은 일주일 안에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태식의 금융 기록을 분석하던 중 동남아 캄보디아로의 정기 해외 송금이 발견되었죠. 태식이 해외로 빼돌린 전직 운전기사 정만호의 체류비였습니다. 검찰이 이 송금 기록을 근거로 정만호의 소재지를 특정하여 국제 공조 절차에 들어갔죠.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서영은 별장에서 서울 도심의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태준이 서영을 위해 따로 마련한 한남동 인근의 새 거처였죠. 사망신고 무효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과 건강보험이 다시 살아나면서 서영은 윤서영이라는 자기 이름으로 병원에 다니고 은행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진 언니와 함께 10년 만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고 시장을 걸으며 채소를 고르는 평범한 일상이 돌아오기 시작했죠. 서진이 서영이 요양원에서 만든 목도리와 모자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팔아도 되겠다. 서영이 뜨개질 바구니를 내려다보며 대답했죠. 요양원에서 매일 이것만 했으니까. 10년의 공백이 완전한 상실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도 서영의 손끝은 무언가를 만들어 오고 있었죠. 주말마다 현우가 어머니를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느 주말 서영이 직접 된장찌개를 끓여 현우 앞에 내놓았죠. 이 맛이 맞아? 현우가 숟가락을 떠서 한 입 먹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 맛이에요. 어느 주말 오후 태준이 서영의 아파트를 찾아왔습니다. 계절꽃 다발을 건네며 입을 열었죠. 제대로 된 사과도 인사도 못했다. 서영이 꽃을 받으며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우리 모두 속은 거야. 당신도 10년 동안 아내를 잃은 사람이었잖아. 두 사람이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았죠. 저녁에 현우까지 합류하여 셋이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서영이 입을 열었죠. 이제 나도 내 이름을 되찾았으니 하고 싶은 게 있어. 태준과 현우가 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이랑 바다를 보러 가고 싶어. 옛날에 일했던 대학병원도 다시 가보고 싶고, 요양원에서 같이 있었던 분들한테도 뭔가 해주고 싶어.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죠. 현우도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실에 태준과 현우 둘만 남았습니다. 아버지도 좀 쉬세요. 그룹은 제가 당분간 맡겠습니다. 태준이 아들의 어깨를 한번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현우가 별장을 나서며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아은 변호사님, 어머니 신분 복원 후속 서류건으로 내일 뵙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영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10년간 횡성 요양원 3층 끝 병실 창밖에 산만 보던 서영이 서울의 하늘과 빌딩 숲과 오가는 사람들. 서영이 서울 아파트에서 일상을 되찾아가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주 2회 대학병원 외래를 다니고 서진과 함께 산책하고 장을 보는 것이 자리를 잡아가던 때였죠. 서영이 거실에서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려고 일어서다가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서진이 부엌에서 과일을 깎다 말고 고개를 돌렸을 때 서영은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서영아. 서진이 과일 칼을 내던지고 달려가 서영의 머리를 받쳐 안았습니다. 서영의 눈이 감겨 있었고 얼굴에 핏기가 없었죠. 서진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눌렀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서진이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영이가 쓰러졌어요. 갑자기 의식을 잃었어요.
지금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가고 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현우에게도 연달아 전화했죠. 현우야,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빨리 병원으로 와. 응급실에서 긴급 촬영이 진행되었습니다. 담당 신경외과 장민석 교수가 영상 판독 결과를 들고 나왔죠. 10년 전 교통사고 때 머리를 심하게 다치셨잖아요. 그때 뇌 왼쪽에 피가 고인 게 있었는데 이게 10년 동안 조금씩 커져왔어요. 그게 뇌를 눌러서 의식을 잃으신 겁니다. 장민석 교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지체 없이 수술해야 합니다. 교수가 말을 이었죠. 문제는 10년 동안 뇌 검사를 한 번도 받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요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만 받으셨어도 훨씬 전에 훨씬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었어요. 태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서진이 장민석 교수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죠. 그 사람들이 10년 동안 병원 하나 제대로 안 데려간 거예요. 병원으로 달려온 태준과 현우가 장민석 교수로부터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수술 자체는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가 고인 위치가 기억과 말을 담당하는 부분 바로 옆이에요. 수술하다가 이 부분이 다치면 되찾은 기억을 다시 잃을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말을 못하게 되거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태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겨우 되찾았는데 말끝이 흐려졌죠. 현우가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는 과정은 간단했습니다. 법원이 서영의 사망 신고 무효를 인정한 덕분에 태준과 서영의 혼인은 유효한 상태였으니까요. 태준이 펜을 들며 말했습니다. 법은 정리됐다. 지금은 수술에만 집중하자. 수술 대기 중 서영이 잠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응급실 침상에서 눈을 뜬 서영이 곁에 있던 태준의 손을 약하게 잡았죠. 내가 또 잊어버리면 다시 찾아와 줄 거지? 태준이 서영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약속할게. 몇 번이든 찾아갈 거야. 서영의 눈이 다시 감겼죠. 그것이 수술 전 두 사람이 나눈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수술실 밖 대기실에서 6시간이 흘렀습니다. 태준은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복도를 서성였죠. 현우가 서진에게 어머니의 요양원 시절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이모님, 어머니가 거기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서진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대답했죠. 기억이 없는데도 매일 창밖을 봤어.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 가끔 혼잣말로 아이가 오겠지라고 했어. 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술 4시간째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도중 뇌 압력이 갑자기 올라가서 잠시 수술을 멈췄습니다. 지금은 안정돼서 다시 진행 중이에요. 태준이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았죠. 아버지, 어머니는 10년을 버틴 분이에요. 현우가 말했지만 현우 자신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말없이 두 손을 모으고 있었죠. 6시간 만에 장민석 교수가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고인 피는 성공적으로 제거했습니다. 다만 수술 중 뇌 압력이 올라간 시점에서 옆 조직에 미세한 부기가 생겼습니다. 의식이 돌아오려면 최소 이틀은 중환자실에서 지켜봐야 하고 기억과 말하는 기능이 괜찮은지는 환자가 깨어나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서영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이틀이 지났습니다. 태준은 병원을 떠나지 않았죠. 면회 시간마다 서영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현우는 아버지를 대신해 그룹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매일 병원에 들렀고 서진은 서영이 좋아하던 음악을 녹음한 작은 재생기를 간호사에게 전달했죠. 신혜원 교수도 방문하여 바깥 소리가 의식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더했습니다. 수술 후 사흘째 되는 새벽 중환자실 간호사가
태준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눈꺼풀이 움직이고 손가락에 미세한 반응이 있습니다. 태준이 중환자실로 달려갔죠. 서영이 눈을 천천히 뜨고 있었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천장을 헤매다가 태준의 얼굴에서 멈추었죠. 서영아, 나야. 서영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식 회복 이후 하루가 지나도 서영은 눈을 뜨지만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의료진은 수술 후 일시적으로 말을 못하는 것일 수 있지만 영구적 손상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죠. 태준이 서영의 손을 잡고 반복했습니다. 천천히 해. 서두르지 마. 현우가 병실 밖에서 서진에게 물었죠. 이모님, 어머니가 기억까지 잃으신 건 아니겠죠? 서진도 답하지 못한 채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현우가 면회를 왔습니다. 어머니 앞에 선 현우를 서영이 바라보았죠. 서영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이 정지한 듯 고요해졌습니다. 엄마, 나 알아봐요? 서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이어서 힘겹게 한마디를 더 내뱉었습니다. 배고프다. 현우의 얼굴에 웃음과 울음이 한꺼번에 번졌습니다. 뭐 먹고 싶어요? 된장, 찌개. 기억이 수술을 견뎌낸 것이었죠. 장민석 교수가 서영의 회복 속도에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태준을 복도로 따로 불러냈습니다. 피가 있던 자리에 흉터 조직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경련을 일으킬 수 있어요. 최소 6개월 동안 약을 드셔야 하고 한 달에 한 번 뇌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스트레스와 피로는 절대 안 됩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죠. 서영이 일반 병실로 옮겨진 뒤 장민석 교수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상태를 저한테 직접 말해주세요. 나는 10년 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지냈어요. 이제는 내가 알아야 해요. 장민석 교수가 솔직하게 설명했죠. 서영이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약 먹고 검사 다니면 되는 거죠. 해볼게요. 회복 중인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면회객이 찾아왔습니다. 요양원 시절 담당 간호사 김유라가 서울까지 올라온 것이었죠. 김유라가 꽃다발과 함께 큰 보따리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서연 씨, 아니, 윤서영 씨가 10년 동안 만든 것들이에요. 버리지 못하고 모아뒀어요. 보따리 안에는 목도리와 모자가 수십 점 들어 있었습니다. 서영이 하나씩 꺼내 만져보며 중얼거렸죠. 내가 이 시간 동안 이걸 했었구나. 서영이 김유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유라가 서영의 손을 꼭 쥐며 눈시울을 적셨죠. 빼앗긴 10년이었지만 그 안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가 있었습니다. 서영이 퇴원을 앞둔 날 병실에 태준, 현우, 서진이 모였습니다. 나 때문에 다들 고생이 많지. 서영이 세 사람을 둘러보며 말했죠. 10년을 빼앗긴 사람한테 고생이라는 말은 우리가 해야 할 말이다. 태준이 서영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서진이 서영의 이불을 여미며 말했죠. 빨리 나와서 같이 속초 가자. 현우가 비닐봉지를 들어 올려 테이블 위에 보온 도시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된장찌개 냄새가 병실 안에 퍼졌죠. 퇴원 당일이었습니다. 서영이 병원 현관을 나섰죠. 태준이 한쪽에서 현우가 다른 한쪽에서 서영의 팔을 잡고 걸었습니다. 서진이 짐을 들고 뒤따랐죠. 병원 앞 벚나무 아래를 지나던 서영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죠. 바깥 공기가 이렇게 좋았나? 차를 타고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현우가 운전석에서 말했죠. 어머니, 내일부터 매일 올게요. 서영이 뒷좌석에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일은 안 와도 돼. 회사 일 해야지. 태준이 서영 옆에서 입을 열었죠. 그래도 올 거다. 우리 셋 다. 서진이 조수석에서 거들었습니다. 나까지 넷이다. 차 안에 작은 웃음이 퍼졌습니다. 서영이 퇴원한 뒤 2달이 흘렀습니다. 서진과 함께 서울 아파트에서 생활하며 주 2회 대학병원 외래를 다니고 약을 챙겨 먹으며 가벼운 산책과 재활운동을 병행했죠. 장민석 교수가 2달째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흉터 조직 크기가 안정적이고 경련 징후도 없습니다. 경과가 아주 좋아요. 서영이 진료실을 나서며 서진에게 웃어 보였죠. 선생님이 잘하고 있대. 같은 시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태식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죠. 최진수 변호사, 부검을 맡았던 법의관 송재학, 영월경찰서 전직 수사과장이 차례로 증인석에 올라 태식의 지시체계를 구체적으로 증언했고 미라가 제출한 태식의 자필 메모가 핵심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태식은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선을 그었죠. 서영 형수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닙니다. 유 원장을 회수하려 했을 뿐이고 사고 자체는 고용한 운전기사 정만호가 과하게 한 것입니다. 검찰이 캄보디아 송금 기록을 토대로 국제공조를 통해 소환한 정만호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태식 부회장이 서영 씨를 차로 제압하되 죽이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커졌고 서영 씨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태식 부회장에게 보고하자 신분을 바꿔서 요양원에 넣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죠. 태식이 사고 이후에도 서영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면서 10년간 감추어왔다는 사실이 정만호의 입을 통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제천시에서 실종되었던 김말순의 유족, 조카가 확인되어 유전자 비교에 동의했습니다. 시신은 이미 화장되어 직접 대조는 불가능했지만 당시 부검 기록에 남아있던 혈액형과 치아 촬영 사진을 김말순의 생전병원 기록과 대조한 결과 일치하는 항목이 다수 나왔죠. 시신이 김말순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가 나오면서 이 부분은 별도 수사로 분리되었습니다. 태식의 마지막 진술이 이어졌죠. 태식이 법정에 선 채 입을 열었습니다. 평생 형의 그림자였습니다. 같은 아버지인데 서자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유 원장마저 형 쪽 손주한테 간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겁니다. 형수를 해치려 한 게 아니에요. 유 원장하고 형수의 증언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태주는 어떤 표정도 짓지 않은 채 법정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서영은 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서진을 통해 내용을 전해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재판부가 선고를 내렸죠. 10년에 걸친 계획적 범행, 피해자에 대한 10년간의 지속적 인권 침해와 의료 방치, 수사기관에 대한 조직적 증거 인멸을 가중 사유로 인정하여 징역 12년이었습니다. 태식은 선고 순간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죠. 태주는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응하지 않았습니다. 미라에 대한 재판도 따로 진행되었습니다. 미라는 당시 태식의 비서로서 거부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재판부는 미라가 사건 이후 태식의 제안에 따라 태준에게 접근하여 재혼함으로써 범행의 직접적 이익을 얻었다는 점, 10년간 서영의 존재를 알면서 남편에게 숨겼다는 점, 서영의 기억이 돌아오는 조짐이 보이자 이송을 계획한 점을 종합하여 적극적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징역 8년이 선고되었죠. 나도 이용당한 거예요. 미라가 법정에서 외쳤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태준과 미라의 혼인은 서영의 사망신고 무효 결정에 따라 중혼에 해당되었고 권도현 변호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미라와의 결혼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판결했죠. 미라 명의로 넘어갔던 재산과 보험금 일부의 환수 절차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법적 문제가 하나씩 정리되면서 선대 회장의 유언장 문제도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서영의 기억으로 확인된 유언장의 존재, 서진이 미국에서 공수한 서영의 편지 원본, 그리고 태식의 삼성동 자택압수수색에서 검찰이 금고 안에서 찾아낸 유언장 원본, 태준이 법률팀을 통해 유언장의 효력을 되살리는 절차를 밟았죠. 유언장에 적힌 대로 그룹 지분 일부가 서영 명의로 돌아가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는다. 태준이 권도현 변호사에게 서류를 건네며 말했죠. 그룹 지배구조 재편도 이루어졌습니다. 태준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태식이 맡았던 부회장직을 없애고 현우를 부사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올렸죠.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현우가 취임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여주신 것은 진실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용기였습니다. 저는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성도그룹을 투명하고 바르게 이끌겠습니다. 취임식에는 서영이 처음으로 성도그룹 공식 행사에 참석하여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죠. 취임 직후 서영이 성도그룹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로비에서 20년 넘게 근무해온 경비원과 안내데스크 직원이 서영을 알아보았죠. 사모님, 경비원이 눈시울을 적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영이 현우의 집무실 문 너머로 아들이 보고서를 검토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서진에게 말했죠. 이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내가 없는 동안 혼자서 이만큼 자란 거야. 현우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발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영의 건강이 안정되면서 태준이 제안을 했죠. 성도재단 밑에 교통사고 피해자하고 기억을 잃은 환자들을 도와주는 기금을 만들자. 서영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을 쓰려면 그냥 서영 기금이라고만 해줘. 성도그룹 회장 부인의 기금이 아니라 한때 이름을 잃어버렸던 사람의 기금이었으면 좋겠어. 서영 기금 설립 기자회견이 성도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서영이 직접 무대에 올랐죠. 저는 10년 동안 제 이름을 몰랐습니다. 이 기금을 통해 저처럼 이름을 잃어버린 분들이 다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기금 설립 이후 서영은 간호사 출신의 경험을 살려 재단 봉사에 직접 나섰습니다. 첫 방문지로 횡성 청솔 요양원을 선택했죠. 원장 박순덕이 서영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일찍 누군가에게 알렸어야 했는데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서영이 원장의 손을 잡아 일으켰죠. 당신도 무서웠을 거야. 당신이 나를 돌봐준 것은 사실이야. 괜찮아. 서영이 자신이 10년간 머물렀던 3층 끝 병실을 다시 들어가 보았습니다. 방은 새 환자가 사용하고 있었지만 간호사 김유라의 안내로 잠시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내다보았죠. 여기서 매일 저 산만 봤는데 산 너머에 내 가족이 있는 줄은 몰랐어. 서진이 서영의 옆에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사건이 모두 정리된 후 태준이 태식이 수감된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접견실 유리 너머로 수감복을 입은 태식이 앉아 있었죠. 태식이 형과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은 괜찮으시냐? 서영이는 살아있고 잘 지내고 있고 네가 빼앗은 10년을 되찾아가고 있다. 태준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죠. 넌 내 동생이다. 그건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네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다.
태식이 고개를 떨군 채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다. 태준이 접견실을 나서자 복도 끝에서 현우가 기다리고 있었죠. 왜 왔냐? 아버지 혼자 보내기 싫었습니다. 두 부자가 나란히 교도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서영과 서진이 차 옆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서영은 태준이 태식을 면회 간다는 것을 듣고 스스로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갔다 왔어? 서영이 물었죠. 태준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서영은 더 묻지 않았죠. 네 사람이 차에 올랐습니다. 현우가 운전석에서 말했죠. 오늘 저녁은 제가 살게요.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언제부터 네가 밥을 사더냐? 서영이 작게 웃었죠. 서진이 조수석에서 거들었습니다. 조카가 사는 거면 비싼 데 가자. 차 안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죠. 태식에 대한 상처도 서영의 건강관리도 10년의 공백도 김말순 사건의 수사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 평범한 귀갓길의 웃음 속에 담겨 있었죠. 현우가 예약한 식당에서 네 사람이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는 자리에서 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슬슬 미국으로 돌아가야 해. 사업 정리 마무리도 남았고 무엇보다 서영이가 이제 괜찮으니까. 서영이 서진의 손을 잡았죠. 언니가 아니었으면 나 못 버텼어. 언니가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처음으로 내가 돌아온 것 같았어. 서진이 서영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주 올게. 그리고 전화 안 받으면 바로 비행기 탄다. 서영이 언니의 등을 두드리며 웃었죠. 사건 이후 1년이 흐른 봄이었습니다. 서영이 장민석 교수의 정기 검진을 마치고 진료실에서 나왔죠. 흉터 조직이 완전히 안정됐고 경련 징후도 없습니다. 약도 조금씩 줄여가도 좋겠어요. 서영이 진료실 문을 닫으며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졸업이래. 전화기 너머로 서진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죠. 같은 주 신혜원 교수가 서영의 마지막 정기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기억 기능, 말하는 기능, 일상생활 수행 능력 모두 정상입니다. 더 이상 정기 상담은 필요 없어요. 서영이 진료실 의자에서 일어서며 말했죠.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기억을 못 되찾았을 거예요. 신혜원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억을 되찾은 건 선생님 자신의 힘이에요. 저는 문을 열어드렸을 뿐입니다. 어느 저녁 현우가 한남동 자택 서재로 태준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습니다. 태준이 안경을 벗으며 아들을 바라보았죠. 정아은 변호사님을 가족한테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태준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내 어머니한테 먼저 말씀드려라. 이미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먼저 말하라고 하셨어요. 태준이 웃음을 터뜨렸죠. 서영의 아파트에서 소박한 식사 자리가 열렸습니다. 태준, 현우, 하은, 그리고 이 자리를 위해 미국에서 잠시 돌아온 서진까지 모였죠. 서영이 직접 차린 밥상이 거실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준이 하은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우리 현우가 힘든 시기에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하은이 두 손을 모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현우 씨 곁에 있으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서영이 하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우리 현우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하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진이 젓가락을 들며 분위기를 바꿨죠. 자, 이제 밥 먹자. 서영이가 이렇게 많이 차려놨는데. 서영과 태준 사이의 관계도 조심스럽게 다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였지만 10년의 공백과 그 사이에 벌어진 모든 일을 생각하면 서두를 수 없었죠. 주말마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하며
천천히 서로를 다시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처음 만난 사이라고 생각하자. 다시 시작하자. 태준이 어느 주말 산책길에서 말했죠. 서영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봄날 태준과 서영이 단둘이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이었죠. 미안하다. 그때 내가 출장을 가지 않았으면, 내가 직접 확인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태준이 걸음을 멈추며 10년간 품어온 말을 꺼냈습니다. 서영이 태준의 얼굴을 바라보며 대답했죠. 10년 동안 나도 어딘가에서 당신을 기다렸던 것 같아. 기억은 없었지만 마음은 알고 있었나 봐. 태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것을 꺼냈습니다. 서영의 결혼 반지였죠. 요양원에서 찾아낸 뒤 보관해왔던, 서영이 실제로 끼고 있던 진짜 반지. 태준이 서영의 왼손을 잡고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서영이 반지를 내려다보았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성도재단 서영 기금 설립 1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영이 무대에 올라 첫 해 성과를 발표했죠. 지난 1년간 전국의 교통사고 후 기억을 잃은 분 23명에게 치료비와 재활비를 지원했고, 신원을 알 수 없는 환자 5명의 가족을 찾아주었습니다. 그중 7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영이 객석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되찾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이 기금이 있는 한 다른 분들은 그보다 훨씬 빨리 자기 자신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객석 첫 줄에서 태준, 현우, 하은, 서진이 나란히 박수를 쳤죠. 서영의 기금 활동은 점점 넓어졌습니다. 전국의 요양원과 장기 입원 시설을 돌며 기억을 잃은 환자와 신원을 알 수 없는 환자들의 현황을 조사했죠. 서영은 각 시설을 방문할 때마다 환자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이 누구인지 찾아줄 사람이 있어요. 이 활동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전국에서 후원과 실종자 제보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장기 입원 신원 미상 환자 실태조사에 나서게 되었고, 서영은 조사자문위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가을 현우와 하은의 결혼식이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주례 없이 가족식으로 진행된 예식이었죠. 태준이 아들 앞에 서서 축사를 했습니다. 내 어머니를 지켜낸 네가 자랑스럽다. 내 앞으로의 날들이 지난 10년보다 훨씬 좋을 거다. 예식장 대기실에서 서영이 며느리 하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서영이 결혼할 때 시어머니로부터 받았던 비녀가 들어 있었죠. 이 집안에 좋은 날만 있을 거야. 하은이 두 손으로 상자를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로연에서 미국에서 날아온 서진이 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조카, 우리 서영이 잘 부탁해. 서진이 축의금 봉투를 건네며 웃었죠. 하은의 부모가 서영에게 인사하자 서영이 대답했습니다. 가족이 곁에 있으면 못 이길 게 없더라고요. 하객석에서 성도그룹 임직원, 재단 관계자, 그리고 횡성에서 올라온 간호사 김유라까지 자리를 함께했죠. 결혼식 다음 날 아침, 태준과 서영이 한남동 자택에서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미라가 떠난 뒤 태준이 서영의 취향을 살려 새로 꾸민 집이었죠. 이 집에서 아침을 먹는 게 처음인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익숙해.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옛날 우리 집이랑 비슷해. 서영이 밥을 뜨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매일 이렇게 먹을 거니까 금방 익숙해질 거다. 태준이 국그릇을 서영 앞에 놓으며 대답했죠. 그해 겨울 서영이 기금 활동 중 방문한 지방의 한 요양원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환자를 만났습니다. 5년 전 교통사고 후 기억을 잃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채로
입원해 있던 40대 여성이었죠. 기금의 지원으로 그 여성의 가족을 찾아주었고 재회하는 순간을 서영이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서영은 자신의 10년 전 모습을 떠올리며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죠. 이듬해 봄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서영이 재단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 표지판에서 횡성 방향을 보았죠. 한번 가보자. 서영이 현우에게 말했고 뒤따라온 태준까지 셋이서 횡성 청솔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3층 끝 서영이 10년간 머물렀던 병실은 다른 환자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김유라의 안내로 잠시 창가에 선 서영의 얼굴에는 슬픔도 분노도 아닌 담담함이 있었죠. 여기서 매일 뭘 기다렸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 내 사람들을 기다렸던 거야. 현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기다릴 필요 없잖아요.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요양원을 나서는 세 사람이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정원을 지나던 서영이 걸음을 늦추었죠. 정원 한쪽 흙바닥에 돌로 새긴 강자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서영이 그 글자를 잠시 내려다보다가 미소를 짓고 다시 걸었죠. 주차장에서 태준이 차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현우와 나란히 걸어왔죠. 태준이 두 사람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어디서 먹을까요? 현우가 물었죠. 속초 가자. 회 먹고 싶어. 서영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속초까지 가면 밤이다. 태준이 웃으며 말했죠. 그럼 가면서 먹을 거 사가요. 현우가 거들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세 사람이 요양원을 빠져나가 횡성의 산길을 지나 고속도로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서 서영이 창밖의 봄 풍경을 바라보며 작게 콧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죠. 현우가 어린 시절 잠들기 전에 서영이 불러주던 노래였습니다. 현우가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의 어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죠. 태준이 운전대를 잡은 채 나직이 따라 불렀습니다. 서영이 노래를 멈추고 현우에게 물었죠. 이 노래를 네가 먼저 불러줬다면서? 네. 그때 어머니는 못 알아들으셨어요. 현우가 대답했습니다. 서영이 웃으며 말했죠. 이제는 알아듣지. 서영이 다시 노래를 이어갔습니다. 같은 길, 같은 하늘 아래 10년 전에는 함께할 수 없었던 귀갓길을 이제는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한순간이고 누군가에게는 평생과도 같은 세월입니다. 서영은 그 긴 시간 동안 자기 이름조차 모른 채 살았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손끝은 남편에게 만들어주던 목도리 무늬를 기억하고 있었고 무의식 속에서 자기 성을 돌바닥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머리가 잊어도 가슴은 끝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죠. 믿었던 동생의 배신, 10년간의 거짓, 되찾은 기억과 함께 찾아온 또 한 번의 위기까지. 이 가족은 무너질 수 있는 순간마다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증거가 모일 때까지 이를 악물었고 현우는 아버지의 전략적 동반자이자 어머니의 보호자가 되었고 서진은 동생의 이름을 불러 기억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서영은 피해자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자기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위해 직접 나서서 잃어버린 이름을 찾아주는 사람이 되었죠. 같은 길, 같은 하늘 아래 10년 전에는 함께할 수 없었던 귀갓길을 이제는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결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